STY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진실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특정 왕가들이 단순한 정치적 권력을 넘어 거의 신비로운 수준의 권위를 가졌던 이유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들의 피 속에 신성한 무언가가 흐르는 것처럼 그들을 숭배했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유명한 성전기사단 이전에 사르마뉴 대제의 제국 이전에 우리가 아는 중세 기독교 세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존재 자체가 유럽 문명의 근간을 다시 쓸 만큼 강력하고 영적으로 중요한 한 왕조가 존재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혈통과 가문의 역사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묻혀버린 비밀,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300년 이상 지배했던 한 혈통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식의 탐구가 주는 기쁨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힘이 머리카락에 깃들어 있다고 믿어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왕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왕권 신수설을 넘어 신성한 피, 즉 신의 혈통 그 자체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조는 너무도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지워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메로빙거 왕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밀 결사에 의해 보호되고 상징 속에 암호화되고 중세 수도원의 복도를 통해 속삭여지며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신비로운 성전기사단부터 수수께끼의 프리메이슨까지 바티칸의 비밀 금고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호화된 그림에 이르기까지 이 혈통의 영향력은 유럽 역사 1300년을 관통하며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대관식이 아닌 한 건의 암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시간은 서기 679년, 장소는 7세기 프랑스의 안개 낀 숲속입니다. 로마 군단과 야만족 군대가 지나갔던 고대 로마 가도를 따라 아르덴 숲 깊은 곳에서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왕가의 상징인 푸른 망토를 두른 아우스트라시아의 국왕 다고베르 2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신하들뿐만 아니라 마치 그 땅의 자연 그 자체로부터 존경을 받는 듯했습니다. 다고베르 2세는 평범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이 땅을 지배해온 왕조 메로빙거의 정점이었습니다. 메로빙거 왕조는 필멸의 왕이 아닌 훨씬 더 고대적이고 신성한 존재로부터 그 기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장발의 왕들이라 불렸고 그들의 권위는 로마나 그 어떤 지상의 권력도 아닌 신성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덴 숲의 이 차가운 아침, 그 신성한 혈통은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냥 일행은 자신들이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프랑크 귀족 사회의 최고 위층부터 교회 내부의 핵심 세력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암살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어떤 연대기는 창에 눈을 찔렸다고 하고 다른 기록은 칼에 목을 베었다고 전합니다. 정확한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독립을 유지했던 메로빙거의 왕 다고베르 2세는 숲의 흙먼지 속에 쓰러졌고 그의 신성한 피는 그가 다스리던 왕국의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진정으로 미스터리해집니다. 다고베르의 암살 이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암살 사건뿐만 아니라 메로빙거 왕조 전체에 대한 기록을 멈췄습니다. 마치 역사 그 자체가 잊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역사적 말살이었습니다.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메로빙거 왕가는 신성한 왕들에서 역사의 각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상징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무덤은 잊혔으며 그들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다고베르의 죽음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메로빙거 왕조가 유럽 역사의 다른 모든 왕조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무력이나 정치적 술수로 통치하는 전형적인 중세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한 것, 즉 태생부터 신성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메로빙거 왕조는 그들의 이름이 유래한 반전설적인 인물, 메로베크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그들 자신의 전승에 따르면 메로베크는 초자연적인 결합으로 태어났으며 그의 혈통은 지상의 왕족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전이나 왕실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메로빙거인들은 자신들의 혈관에 신성한 피가 흐른다고 진정으로 믿었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믿음은 그들을 다른 모든 유럽 통치자들과 구별짓는 관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메로빙거 왕들이 결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행이나 문화적 특이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구약성서의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긴 머리카락은 영적인 힘을 담는 물리적인 그릇이었습니다. 메로빙거 왕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그의 신성한 권위를 박탈하고 그의 힘이 흘러나오는 신성한 영역과의 연결을 끊는 행위였습니다. 머리카락의 의식적 중요성은 너무나도 커서 적들이 메로빙거 왕을 폐위시키고 싶을 때 그를 죽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메로빙거인은 더 이상 통치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머리카락은 더 깊은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징표일 뿐이었습니다. 메로빙거인들은 신의 승인을 통해 통치했지만 이는 후대의 왕들이 주장했던 왕권 신수설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교에 의해 왕관을 쓰거나 교황에 의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내부에서, 즉 혈관을 흐르는 신성한 피로부터 나왔습니다. 당대의 기록들은 메로빙거 왕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묘사합니다. 예지몽을 꾸고 손길만으로 병을 치유하며 다스리는 땅과 신비로운 교감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단순히 복종하는 것을 넘어 마치 인간 세상에 내려온 반신반인처럼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이는 고대의 제사장왕과 더 공통점이 많은 독특한 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메로빙거인들은 세속의 통치자인 동시에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서기 496년 클로비스 1세의 기독교 개종은 이 신비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클로비스의 세례식은 비둘기가 하늘에서 성유를 물고 내려오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개종이 아니었습니다. 메로빙거 혈통의 신성한 본질에 대한 신의 직접적인 확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메로빙거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신성한 왕권 개념에 기독교의 상징과 의식을 통합하여 기독교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무언가인 독특한 결합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기독교 신앙은 교회 당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고대 신화 속 군주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가진 신성에 대한 이해는 지상의 통치자와 하늘의 권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통 기독교 교리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메로빙거 왕조와 관련된 상징들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벌은 불멸과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훗날 프랑스 왕실의 상징이 되는 플레르드리스는 지상과 천상의 힘의 결합을 나타내는 메로빙거의 상징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벌은 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 영혼이 필멸의 세계와 신성한 영역을 오가는 여정을 상징했습니다. 메로빙거인들이 이 상징을 채택한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메로빙거 통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땅 그 자체와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후대의 봉건제도처럼 정복이나 상속을 통해 영토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메로빙거인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땅과 신비로운 연결을 체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왕실 혈통과 땅 사이의 신성한 유대로부터 내부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고베르의 암살을 그토록 중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왕의 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권위체계 전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날 아르덴 숲에 모인 공모자들은 정치적 쿠데타를 꾸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을 끊으려 했습니다. 다고베르의 죽음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기독교 유럽에서 권력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왕권이라는 메로빙거의 시스템을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데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신성한 권위는 직접 신성한 영역과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혈통이 아니라 교회의 통로를 통해 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고베르를 제거하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과제는 메로빙거의 유산 전체를 지우고 300년 넘게 그들의 통치를 지탱해온 신념체계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책략뿐만 아니라 신성한 왕들을 역사의 각주로 신의 혈통을 잊혀진 전설로 바꾸는 치밀한 역사 수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작업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공하여 1000년 이상 동안 메로빙거의 진정한 중요성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그 본래의 의미가 잊혀져도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혈통은 만약 그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로빙거의 이야기는 서기 679년 그 숲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스며들었습니다.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이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을 보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거치며 메로빙거의 비밀을 살아있게 한 신비로운 네트워크들, 그리고 다고베르와 함께 혈통이 끊긴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유럽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방법을 찾았음을 시사하는 첫 번째 단서들.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활동처럼 이 비밀의 수호자들은 억압 속에서도 진실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중세 수도원의 복도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밀결사의 비밀 회합실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수호자들은 메로빙거 혈통이 단절되었다고 세상이 믿게 내버려두면서 조용히 보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메로빙거 유산의 핵심 요소를 다가올 암흑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로 암호화했습니다. 이 보존 노력은 결국 유럽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영향력 있는 비밀결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성전 기사단부터 시온 수도회, 장미 십자회, 그리고 프리메이슨에 이르기까지 이 조직들은 숨겨진 것을 드러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메로빙거 비밀의 파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미묘하지만 명백합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유럽의 예술, 건축, 문학 곳곳에 짜여져 있습니다. 돌과 캔버스에 암호화되어 메로빙거의 유산은 마지막 왕이 쓰러진 후에도 오랫동안 서구 문명의 과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숨겨진 흔적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8세기 유럽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메로빙거 비밀의 첫 수호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옛 메로빙거 영토에 흩어져 있던 수도원들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왕들을 섬겼던 수사들은 이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거나 신성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존을 택했습니다. 수도원의 기록실에서 필경사들은 메로빙거의 법과 역사를 겉보기에는 무해한 종교 문서 속에 암호화하는 섬세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족보는 성인들의 생애로 위장되었고 신성한 상징들은 채색 필사본에 통합되었습니다. 신성한 혈통의 진정한 역사는 수백 개의 문서에 흩어져 평범한 관찰자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파편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몰락한 왕조에 대한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수사들은 유럽의 영적 질서에 필수적인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서 메로빙거 혈통은 정치적 합의를 초월하는 신성한 존재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새로운 카롤링거 왕조는 메로빙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왕권을 대표했습니다. 메로빙거가 신성한 피를 통해 권위를 주장한 반면 카롤링거는 교회의 승인과 군사력으로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이었지만 옛 비밀의 수호자들에게는 영적으로 공허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카롤링거 통치자인 사르마뉴 대제는 그 누구보다 상징의 힘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서기 800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할 때 특정 메로빙거 요소들을 의식에 통합했습니다. 한때 메로빙거의 예복을 장식했던 황금벌이 카롤링거의 동전과 왕실 복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밀의 수호자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맥락이 없는 상징은 빈 그릇이며 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진정한 힘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야기가 진정으로 신비로운 전환점을 맞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수도원 수호자들의 신중하게 보존된 기록에 따르면 메로빙거 혈통은 사실 다고베르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시지베르가 암살을 피해 프랑스 남부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옛 방식에 충성하는 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숨어 살았고 결혼하여 신성한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생존의 증거는 단편적이고 종종 모순적입니다. 수세대 동안 숨겨져야 했던 비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출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정 세부 사항들은 전설 뒤에 실제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성배 전설이 유럽 문학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왕, 그의 치유가 왕국의 번영과 직결되는 이야기, 영적 성취와 왕조적 정당성을 상징하는 신성한 그릇을 찾는 여정. 이 모든 테마는 메로빙거의 신성 왕권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히 초기 성배 이야기에서 성배는 상그레알 즉 왕실의 피를 의미하는 생레알의 말장난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성배는 잔이 아니라 바로 신성한 혈통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12세기 초 이 지하의 보존 노력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믿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단체가 바로
성전기사단입니다. 성지 순례자 보호라는 공식적인 임무는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한 위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성전기사단은 사실 메로빙거 비밀의 수호자들이었으며 때가 될 때까지 신성한 혈통의 후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형교회, 검은 마리아 상에 대한 숭배, 그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와는 다른 듯한 그들의 신학적 이해는 모두 메로빙거의 영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주목을 끌기 마련입니다. 14세기 초 성전기사단은 너무 강력해졌습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프랑스 전역의 기사단원들이 이단, 신성모독, 악마 숭배 혐의로 일제히 체포되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지도자들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사단이 파괴되기 직전 그들의 함대는 막대한 보물과 가장 중요한 비밀 문서들을 싣고 파리를 떠났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위스로 흩어졌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비밀은 계속해서 지하에서 전승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 암호화되었고 장미십자회와 같은 신비주의 단체들에 의해 철학적으로 다듬어졌으며 마침내 17, 18세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프리메이슨 조직의 의식과 상징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프리메이슨의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으려는 약속은 메로빙거 왕조의 복원에 대한 희망과 직접적으로 평행을 이룹니다. 이 사상의 흐름은 계몽주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아메리카와 프랑스 혁명의 근간이 되는 자연법과 타고난 권리라는 개념의 원천이 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도시계획이나 미국 국장에 담긴 상징들, 그리고 나폴레옹이 자신의 상징으로 메로빙거의 황금벌을 채택한 것 모두 이 거대한 비밀의 흐름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격동 속에서도 비밀의 수호자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파리 국립도서관에 비밀 서류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타나면서 이 오랜 비밀은 대중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문서는 시온 수도회라는 조직을 통해 메로빙거 혈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족보와 역사적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는 1982년 출간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성혈과 성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자손을 두었고 그 후손들이 메로빙거 왕조를 세웠으며 그 혈통이 시온 수도회와 성전기사단 같은 비밀결사의 보호 아래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책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1000년 이상 비밀리에 보존되어 온 아이디어들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의 등장은 이러한 대한 역사 연구를 폭발시켰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2300년 넘게 보존된 고대의 비밀은 마침내 완전한 공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이성통신, 인터넷은 수호자들이 그들의 지식을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바티칸 기록 보관소의 기밀문서, 수십 년간 비공개였던 고고학 데이터, 개인 가문이 소장하던 족보들이 디지털화되어 연구자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로빙거 혈통은 신중한 보존을 통해 살아남은 생물학적 현실일까요? 아니면 더 상징적이지만 똑같이 강력한 무언가로 진화한 것일까요? 만약 메로빙거 혈통에 대한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기독교, 유럽 역사, 그리고 서구 문명의 토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유럽의 발전을 3세기 이상 이끌었던 숨겨진 왕조는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역사적 이해의 빛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신중하게 지켜져 온 비밀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숨겨진 역사의 회랑을 따라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언제나 진실과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가 에스튜어라이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진실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특정 왕가들이 단순한 정치적 권력을 넘어 거의 신비로운 수준의 권위를 가졌던 이유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들의 피 속에 신성한 무언가가 흐르는 것처럼 그들을 숭배했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유명한 성전기사단 이전에 사르마뉴 대제의 제국 이전에 우리가 아는 중세 기독교 세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존재 자체가 유럽 문명의 근간을 다시 쓸 만큼 강력하고 영적으로 중요한 한 왕조가 존재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혈통과 가문의 역사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묻혀버린 비밀,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300년 이상 지배했던 한 혈통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식의 탐구가 주는 기쁨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힘이 머리카락에 깃들어 있다고 믿어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왕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왕권 신수설을 넘어 신성한 피, 즉 신의 혈통 그 자체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조는 너무도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지워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메로빙거 왕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밀 결사에 의해 보호되고 상징 속에 암호화되고 중세 수도원의 복도를 통해 속삭여지며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신비로운 성전기사단부터 수수께끼의 프리메이슨까지 바티칸의 비밀 금고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호화된 그림에 이르기까지 이 혈통의 영향력은 유럽 역사 1300년을 관통하며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대관식이 아닌 한 건의 암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시간은 서기 679년, 장소는 7세기 프랑스의 안개 낀 숲속입니다. 로마 군단과 야만족 군대가 지나갔던 고대 로마 가도를 따라 아르덴 숲 깊은 곳에서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왕가의 상징인 푸른 망토를 두른 아우스트라시아의 국왕 다고베르 2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신하들 뿐만 아니라 마치 그 땅의 자연 그 자체로부터 존경을 받는 듯했습니다. 다고베르 2세는 평범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이 땅을 지배해온 왕조 메로빙거의 정점이었습니다. 메로빙거 왕조는 필멸의 왕이 아닌 훨씬 더 고대적이고 신성한 존재로부터 그 기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장발의 왕들이라 불렸고 그들의 권위는 로마나 그 어떤 지상의 권력도 아닌 신성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덴 숲의 이 차가운 아침, 그 신성한 혈통은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냥 일행은 자신들이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프랑크 귀족 사회의 최고 위층부터
교회 내부의 핵심 세력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암살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어떤 연대기는 창에 눈을 찔렸다고 하고 다른 기록은 칼에 목을 베었다고 전합니다. 정확한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독립을 유지했던 메로빙거의 왕 다고베르 2세는 숲의 흙먼지 속에 쓰러졌고 그의 신성한 피는 그가 다스리던 왕국의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진정으로 미스터리해집니다. 다고베르의 암살 이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암살 사건뿐만 아니라 메로빙거 왕조 전체에 대한 기록을 멈췄습니다. 마치 역사 그 자체가 잊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역사적 말살이었습니다.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메로빙거 왕가는 신성한 왕들에서 역사의 각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상징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무덤은 잊혔으며 그들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다고베르의 죽음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메로빙거 왕조가 유럽 역사의 다른 모든 왕조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무력이나 정치적 술수로 통치하는 전형적인 중세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한 것, 즉 태생부터 신성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메로빙거 왕조는 그들의 이름이 유래한 반전설적인 인물 메로베크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그들 자신의 전승에 따르면 메로베크는 초자연적인 결합으로 태어났으며 그의 혈통은 지상의 왕족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전이나 왕실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메로빙거인들은 자신들의 혈관에 신성한 피가 흐른다고 진정으로 믿었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믿음은 그들을 다른 모든 유럽 통치자들과 구별짓는 관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메로빙거 왕들이 결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행이나 문화적 특이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구약성서의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긴 머리카락은 영적인 힘을 담는 물리적인 그릇이었습니다. 메로빙거 왕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그의 신성한 권위를 박탈하고 그의 힘이 흘러나오는 신성한 영역과의 연결을 끊는 행위였습니다. 머리카락의 의식적 중요성은 너무나도 커서 적들이 메로빙거 왕을 폐위시키고 싶을 때 그를 죽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메로빙거인은 더 이상 통치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머리카락은 더 깊은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징표일 뿐이었습니다. 메로빙거인들은 신의 승인을 통해 통치했지만 이는 후대의 왕들이 주장했던 왕권 신수설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교에 의해 왕관을 쓰거나 교황에 의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내부에서, 즉 혈관을 흐르는 신성한 피로부터 나왔습니다. 당대의 기록들은 메로빙거 왕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묘사합니다. 예지몽을 꾸고 손길만으로 병을 치유하며 다스리는 땅과 신비로운 교감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단순히 복종하는 것을 넘어 마치 인간 세상에 내려온 반신반인처럼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이는 고대의 제사장왕과 더 공통점이 많은 독특한 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메로빙거인들은 세속의 통치자인 동시에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서기 496년 클로비스 1세의 기독교 개종은 이 신비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클로비스의 세례식은 비둘기가 하늘에서 성유를 물고 내려오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개종이 아니었습니다. 메로빙거 혈통의 신성한 본질에 대한 신의 직접적인 확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메로빙거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신성한 왕권 개념에 기독교의 상징과 의식을 통합하여 기독교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무언가인 독특한 결합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기독교 신앙은 교회 당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고대 신화 속 군주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가진 신성에 대한 이해는 지상의 통치자와 하늘의 권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통 기독교 교리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메로빙거 왕조와 관련된 상징들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벌은 불멸과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훗날 프랑스 왕실의 상징이 되는 플레르드리스는 지상과 천상의 힘의 결합을 나타내는 메로빙거의 상징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벌은 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 영혼이 필멸의 세계와 신성한 영역을 오가는 여정을 상징했습니다. 메로빙거인들이 이 상징을 채택한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메로빙거 통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땅 그 자체와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후대의 봉건제도처럼 정복이나 상속을 통해 영토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메로빙거인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땅과 신비로운 연결을 체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왕실 혈통과 땅 사이의 신성한 유대로부터 내부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고베르의 암살을 그토록 중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왕의 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권위체계 전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날 아르덴 숲에 모인 공모자들은 정치적 쿠데타를 꾸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을 끊으려 했습니다. 다고베르의 죽음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기독교 유럽에서 권력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왕권이라는 메로빙거의 시스템을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데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신성한 권위는 직접 신성한 영역과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혈통이 아니라 교회의 통로를 통해 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고베르를 제거하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과제는 메로빙거의 유산 전체를 지우고 300년 넘게 그들의 통치를 지탱해온 신념체계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책략뿐만 아니라 신성한 왕들을 역사의 각주로 신의 혈통을 잊혀진 전설로 바꾸는 치밀한 역사 수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작업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공하여 1000년 이상 동안 메로빙거의 진정한 중요성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그 본래의 의미가 잊혀져도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혈통은 만약 그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로빙거의 이야기는 서기 679년 그 숲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스며들었습니다.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이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을 보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거치며 메로빙거의 비밀을 살아있게 한 신비로운 네트워크들, 그리고 다고베르와 함께 혈통이 끊긴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유럽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방법을 찾았음을 시사하는 첫 번째 단서들.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활동처럼 이 비밀의 수호자들은 억압 속에서도 진실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중세 수도원의 복도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밀결사의 비밀회합실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수호자들은 메로빙거 혈통이 단절되었다고 세상이 믿게 내버려두면서 조용히 보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메로빙거 유산의 핵심 요소를 다가올 암흑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로 암호화했습니다. 이 보존 노력은 결국 유럽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영향력 있는 비밀결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성전 기사단부터 시온 수도회, 장미 십자회, 그리고 프리메이슨에 이르기까지 이 조직들은 숨겨진 것을 드러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메로빙거 비밀의 파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미묘하지만 명백합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유럽의 예술, 건축, 문학 곳곳에 짜여져 있습니다. 돌과 캔버스에 암호화되어 메로빙거의 유산은 마지막 왕이 쓰러진 후에도 오랫동안 서구 문명의 과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숨겨진 흔적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8세기 유럽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메로빙거 비밀의 첫 수호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옛 메로빙거 영토에 흩어져 있던 수도원들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왕들을 섬겼던 수사들은 이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거나 신성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존을 택했습니다. 수도원의 기록실에서 필경사들은 메로빙거의 법과 역사를 겉보기에는 무해한 종교 문서 속에 암호화하는 섬세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족보는 성인들의 생애로 위장되었고 신성한 상징들은 채색 필사본에 통합되었습니다. 신성한 혈통의 진정한 역사는 수백 개의 문서에 흩어져 평범한 관찰자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파편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몰락한 왕조에 대한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수사들은 유럽의 영적 질서에 필수적인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서 메로빙거 혈통은 정치적 합의를 초월하는 신성한 존재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새로운 카롤링거 왕조는 메로빙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왕권을 대표했습니다. 메로빙거가 신성한 피를 통해 권위를 주장한 반면 카롤링거는 교회의 승인과 군사력으로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이었지만 옛 비밀의 수호자들에게는 영적으로 공허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카롤링거 통치자인 사르마뉴 대제는 그 누구보다 상징의 힘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서기 800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할 때 특정 메로빙거 요소들을 의식에 통합했습니다. 한때 메로빙거의 예복을 장식했던 황금벌이 카롤링거의 동전과 왕실 복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밀의 수호자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맥락이 없는 상징은 빈 그릇이며 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진정한 힘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야기가 진정으로 신비로운 전환점을 맞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수도원 수호자들의 신중하게 보존된 기록에 따르면 메로빙거 혈통은 사실 다고베르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시지베르가 암살을 피해 프랑스 남부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옛 방식에 충성하는 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숨어 살았고 결혼하여 신성한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생존의 증거는 단편적이고 종종 모순적입니다. 수세대 동안 숨겨져야 했던 비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출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정 세부 사항들은 전설 뒤에 실제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성배 전설이 유럽 문학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왕, 그의 치유가 왕국의 번영과 직결되는 이야기, 영적 성취와 왕조적 정당성을 상징하는 신성한 그릇을 찾는 여정,
이 모든 테마는 메로빙거의 신성 왕권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히 초기 성배 이야기에서 성배는 상그레알 즉 왕실의 피를 의미하는 생레알의 말장난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성배는 잔이 아니라 바로 신성한 혈통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12세기 초 이 지하의 보존 노력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믿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단체가 바로 성전기사단입니다. 성지 순례자 보호라는 공식적인 임무는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한 위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성전기사단은 사실 메로빙거 비밀의 수호자들이었으며 때가 될 때까지 신성한 혈통의 후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형교회, 검은 마리아 상에 대한 숭배, 그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와는 다른 듯한 그들의 신학적 이해는 모두 메로빙거의 영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주목을 끌기 마련입니다. 14세기 초 성전기사단은 너무 강력해졌습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프랑스 전역의 기사단원들이 이단 신성모독, 악마 숭배 혐의로 일제히 체포되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지도자들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사단이 파괴되기 직전 그들의 함대는 막대한 보물과 가장 중요한 비밀 문서들을 싣고 파리를 떠났다는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위스로 흩어졌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비밀은 계속해서 지하에서 전승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 암호화되었고 장미십자회와 같은 신비주의 단체들에 의해 철학적으로 다듬어졌으며 마침내 17, 18세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프리메이슨 조직의 의식과 상징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프리메이슨의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으려는 약속은 메로빙거 왕조의 복원에 대한 희망과 직접적으로 평행을 이룹니다. 이 사상의 흐름은 계몽주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아메리카와 프랑스 혁명의 근간이 되는 자연법과 타고난 권리라는 개념의 원천이 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도시계획이나 미국 국장에 담긴 상징들, 그리고 나폴레옹이 자신의 상징으로 메로빙거의 황금벌을 채택한 것 모두 이 거대한 비밀의 흐름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격동 속에서도 비밀의 수호자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파리 국립도서관에 비밀 서류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타나면서 이 오랜 비밀은 대중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문서는 시온 수도회라는 조직을 통해 메로빙거 혈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족보와 역사적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는 1982년 출간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성혈과 성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자손을 두었고 그 후손들이 메로빙거 왕조를 세웠으며 그 혈통이 시온 수도회와 성전기사단 같은 비밀결사의 보호 아래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책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1000년 이상 비밀리에 보존되어 온 아이디어들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의 등장은 이러한 대한 역사 연구를 폭발시켰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2300년 넘게 보존된 고대의 비밀은 마침내 완전한 공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이성통신, 인터넷은 수호자들이 그들의 지식을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바티칸 기록 보관소의 기밀문서,
수십 년간 비공개였던 고고학 데이터, 개인 가문이 소장하던 족보들이 디지털화되어 연구자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로빙거 혈통은 신중한 보존을 통해 살아남은 생물학적 현실일까요? 아니면 더 상징적이지만 똑같이 강력한 무언가로 진화한 것일까요? 만약 메로빙거 혈통에 대한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기독교, 유럽 역사, 그리고 서구 문명의 토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유럽의 발전을 3세기 이상 이끌었던 숨겨진 왕조는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역사적 이해의 빛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신중하게 지켜져 온 비밀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숨겨진 역사의 회랑을 따라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언제나 진실과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가 에스튜어라이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진실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특정 왕가들이 단순한 정치적 권력을 넘어 거의 신비로운 수준의 권위를 가졌던 이유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들의 피 속에 신성한 무언가가 흐르는 것처럼 그들을 숭배했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유명한 성전기사단 이전에 사르마뉴 대제의 제국 이전에 우리가 아는 중세 기독교 세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존재 자체가 유럽 문명의 근간을 다시 쓸 만큼 강력하고 영적으로 중요한 한 왕조가 존재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혈통과 가문의 역사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묻혀버린 비밀,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300년 이상 지배했던 한 혈통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식의 탐구가 주는 기쁨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힘이 머리카락에 깃들어 있다고 믿어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왕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왕권 신수설을 넘어 신성한 피, 즉 신의 혈통 그 자체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조는 너무도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지워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메로빙거 왕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밀 결사에 의해 보호되고 상징 속에 암호화되고 중세 수도원의 복도를 통해 속삭여지며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신비로운 성전기사단부터 수수께끼의 프리메이슨까지 바티칸의 비밀 금고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호화된 그림에 이르기까지 이 혈통의 영향력은 유럽 역사 1300년을 관통하며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대관식이 아닌 한 건의 암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시간은 서기 679년, 장소는 7세기 프랑스의 안개 낀 숲속입니다. 로마 군단과 야만족 군대가 지나갔던 고대 로마 가도를 따라 아르덴 숲 깊은 곳에서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왕가의 상징인 푸른 망토를 두른 아우스트라시아의 국왕 다고베르 2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신하들뿐만 아니라 마치 그 땅의 자연 그 자체로부터 존경을 받는 듯했습니다. 다고베르 2세는 평범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이 땅을 지배해온 왕조,
메로빙거의 정점이었습니다. 메로빙거 왕조는 필멸의 왕이 아닌 훨씬 더 고대적이고 신성한 존재로부터 그 기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장발의 왕들이라 불렸고 그들의 권위는 로마나 그 어떤 지상의 권력도 아닌 신성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덴 숲의 이 차가운 아침, 그 신성한 혈통은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냥 일행은 자신들이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프랑크 귀족 사회의 최고 위층부터 교회 내부의 핵심 세력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암살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어떤 연대기는 창에 눈을 찔렸다고 하고 다른 기록은 칼에 목을 베었다고 전합니다. 정확한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독립을 유지했던 메로빙거의 왕 다고베르 2세는 숲의 흙먼지 속에 쓰러졌고 그의 신성한 피는 그가 다스리던 왕국의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진정으로 미스터리해집니다. 다고베르의 암살 이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암살 사건뿐만 아니라 메로빙거 왕조 전체에 대한 기록을 멈췄습니다. 마치 역사 그 자체가 잊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역사적 말살이었습니다.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메로빙거 왕가는 신성한 왕들에서 역사의 각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상징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무덤은 잊혔으며 그들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다고베르의 죽음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메로빙거 왕조가 유럽 역사의 다른 모든 왕조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무력이나 정치적 술수로 통치하는 전형적인 중세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한 것, 즉 태생부터 신성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메로빙거 왕조는 그들의 이름이 유래한 반전설적인 인물 메로베크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그들 자신의 전승에 따르면 메로베크는 초자연적인 결합으로 태어났으며 그의 혈통은 지상의 왕족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전이나 왕실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메로빙거인들은 자신들의 혈관에 신성한 피가 흐른다고 진정으로 믿었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믿음은 그들을 다른 모든 유럽 통치자들과 구별짓는 관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메로빙거 왕들이 결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행이나 문화적 특이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구약성서의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긴 머리카락은 영적인 힘을 담는 물리적인 그릇이었습니다. 메로빙거 왕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그의 신성한 권위를 박탈하고 그의 힘이 흘러나오는 신성한 영역과의 연결을 끊는 행위였습니다. 머리카락의 의식적 중요성은 너무나도 커서 적들이 메로빙거 왕을 폐위시키고 싶을 때 그를 죽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메로빙거인은 더 이상 통치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머리카락은 더 깊은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징표일 뿐이었습니다. 메로빙거인들은 신의 승인을 통해 통치했지만 이는 후대의 왕들이 주장했던 왕권 신수설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교에 의해 왕관을 쓰거나 교황에 의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내부에서, 즉 혈관을 흐르는 신성한 피로부터 나왔습니다. 당대의 기록들은 메로빙거 왕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묘사합니다. 예지몽을 꾸고 손길만으로 병을 치유하며
다스리는 땅과 신비로운 교감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단순히 복종하는 것을 넘어 마치 인간 세상에 내려온 반신반인처럼 그들을 숭배했습니다.